네, 그럼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인 및 사회 대응 전략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정말 1년 전에는 예측하지도 못한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측 불허의 변화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오셨는지, 또 각자의 분야와 관련해서 본인이나 주변 혹은 소속 단체 등에서 진행하시거나 보고 겪으신 대응 전략들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불편했던 점이나 오히려 더 좋았던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다거나 또 논문 발표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거나 또 화상 면접 그리고 화상 졸업식, 화상 회의 또 이런 부분에서 시차 문제도 굉장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어떤 경험을 해오셨는지 다경 씨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대응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자기 성찰적인 시간을 갖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왜 하는지, 무엇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런 약간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공백기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시간 동안 좀 멘탈 관리를 하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코로나를 대응해왔던 것 같고요. 또 저는 지난 1년 동안 학생이었던 적도 있고 또 실무적인 일을 해온 경험이 있는데 먼저 업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진행하는 일들이 보통 강연이나 세미나, 뭐 회의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직무 특성상 원격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한 업무라던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라던가 조금 더 다른 측면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는 사실 좀 불편했던 점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하신 그런 시차 문제라던가 뭐 졸업식이라던가 논문 발표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더 많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더 좀 제가 진행했던 연구의 퀄리티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았어요. 아무래도 교수님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는 연구에 대한 아쉬운 점들도 좀 많았습니다. 네, 아까 이제 공백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공백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더욱더 차세대나 신세대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뭐 발판이 되고 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중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저는 이제 졸업 사진을 친구들과 함께 찍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졸업식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중국을 배경으로 한 정말 인생에 한 번뿐인 그런 졸업 사진을 찍게 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기도 하고 또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더 과정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더욱 쉽게 졸업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동현님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 수업을 다 수료했던 상황이라서 사실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었고요. 먼저 좋았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석사나 박사 이제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예비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예비 심사를 시기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심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보통 같은 경우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 정말 교수님들 여러 명 앞에서 이제 PPT를 진행하고 질의 응답을 받고 대답을 해야 하는 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발표 연습을 할 필요가 없이 왜냐면 이제 줌이나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 공유 화면을 보여주면 제 PPT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제 졸업 심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네. 유종의미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가서 하기를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현재 지금 한 미국 대학과 인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의 그 연구 인턴은 공식적으로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가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페이 같은 것도 좀 못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인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 문제도 네,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리고 이제 미국 그 대학교 연구실은 밤에 이렇게 일정을 조절해서 네, 미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졸업식이나 또 졸업 논문 발표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긴장을 했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긴장을 떨쳐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동현님이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국에 가지 못하지만 미국과 이렇게 시차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인터뷰도 진행하고 또 인턴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발빠르게 대처하시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대응 전략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경은님께서 의견을 주시겠어요? 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새로운 변화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나 한국사, 또 컴퓨터 자격증과 같이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을 알차게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또 예기치 못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위기를 대처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또 대외적인 측면으로는 국제대학 스포츠는 이제 대면이 필요 없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거나 또 온라인 포럼을 또 구성하는 등 최대한 온라인 언택트 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해외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진행되고 저는 필요 없지만 불어나 스페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그 언어권의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당시에 9개 이런 해외 프로그램을 동시에 2개 같이 들었어야 했는데 아마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가 최대한 다양한 국가들을 고려한 이제 시차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개 시간이 전부 다 9시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은 아쉽게도 포기했었어야 했습니다. 네, 다양한 면에서 대응하는 방법들을 들었는데 분명히 초반에는 어떤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해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나름대로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 또 이제는 마냥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오프라인 활동들이나 업무들이 온라인화, 디지털화 되었는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각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 쪽에서는 온라인 화상 강의나 미팅이 확대되고 업무 쪽에서도 온라인 면접, 미팅, 재택근무도 확대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또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을 때 학생들이 불만스러워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 혹은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재택근무가 오히려 효율적이었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이런 분야, 이런 이야기처럼 각자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경 씨부터 이런 디지털화와 온라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다양한 업무 같은 경우는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뭐 행정 처리 업무라던가 그런 강연이나 회의 같은 거는 사실 아직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적인 거 말고 조금 더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학생 입장으로 봤었을 때 좀 불만인 점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모든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테크니컬한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뭐 시차 문제라던가 뭐 오디오가 잘 안 들린다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금방 저는 적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학교라던가 그냥 전반적인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저는 정리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연 같은 것들, 강의나 이런 것들이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단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홀리스틱 익스피리언스라고 전반적인 이런 네, 경험.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토대로 봤을 때 온라인 강의나 그런 교육들이 오프라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빨리 좀 학생들도 그렇고 빨리 수동적인 객체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좀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나 뭐 학습 분석 등과 같은 4차 산업의 주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그것들을 교육에 활용해서 개별적인 맞춤형 학습을 조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방식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뉴 노멀이라고 하는 지금 이 새로운 정상화를 향해 달려간다는 뭐 말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조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던 부분이 이 코비드를 맞이해서 비로소 좀 정상화를 돼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2차, 3차 산업혁명 거치면서 이 학교들이 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의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육 과정들이 변화를 해왔고 또 정작 이제 학습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교육의 어떤 소유권 같은 거를 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코비드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온라인 교육의 확대랑 또 VR, 뭐 AR, MR 등 여러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실제감 있는 학습의 가치를 또 두고 또 마지막으로 교사 중심 지식 전달 위주에서 벗어나서 좀 학생 중심의 교육의 형태로 변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경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갔는데요. 특히 온라인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면서 교육에서 오히려 양방성이 더 대두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면대면 소통을 따라가기엔 한계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따라잡기 위해서는 면대면 소통처럼 이렇게 양방향적 소통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동현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각 분야마다 다 다른 이야기라 생각하고 또 각 분야마다 또 장단점이 또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다경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교육 쪽에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일단은 대학교에서의 현재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그 이슈들은 모두 다 이제 안 좋은 이제 방향으로의 이슈였는데요. 일단 뭐 예를 들어 뭐 대학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교수님들이 뭐 이전에 그냥 녹화했던 그런 수업을 틀어주고 수업을 끝낸다던가 혹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에 부정행위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 플랫폼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한테로는 온라인 강의가 되게 효율적이었었거든요. 왜냐면 이동 시간이 일단 없고 그다음에 또한 제가 아는 부분이 나오면 사실 그 시간을 제가 다른 짓을 좀 하거든요. 아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제 업무를 보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저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인 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실에서의 또 관점을 얘기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했다시피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있는 서버를 그대로 따와서 집에서나 혹은 뭐 카페에서나 어디서 인터넷이 연결되는 어느 장소에서든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물 쪽이나 엔진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들은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재택근무를 전체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불필요한 오프라인 근무는 없되 각 직종 상황에 맞춰서 재택근무를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차세대 인재 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부분이 또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까 다경님과 동현님 모두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많이 맞춰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경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혹은 빠른 인터넷 속도에 비해 화상 미팅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줌이나 스카이프 등 해외 기업의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만큼 처음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근무자들도 많이 익숙해지고 또 카카오에서도 카카오 워크라는 플랫폼을 만드는 등 국내 여러 기업에서도 최대한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 수업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문제도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이라면 오프라인 수업보다 수업료를 적게 내야 할지 등 이제 학생과 학교 또 교수 등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체육이라는 과목은 실제로 그걸 해보고 또 수행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그런 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그런 온라인 수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경은님께서 이런 IT 산업이라든지 정보화 산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특히 4차 산업이나 IT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강국으로 인정을 받아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구글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줌 이런 우리나라가 대표할 만한 기업들은 없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재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IT 분야에서도 또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